이강백의 국어 대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요, 문학의 유기적 구조로 공부하면서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을 얘기할 때 일정한 표현 양식으로 이런 문학 작품들을 나눠서 종류별로 묶은 걸 갈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배운 시가 갈래, 서정 갈래에서 고려가요 서경백을 배웠고, 두 번째 서사 갈래에서 소설 이호철의 나상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극 갈래요. 극 갈래 대표적인 게 바로 희곡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강백이라는 작가가요, 우리 지금 뭐 교과서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극작가 중에요 거의 뭐 탑에 꼽히는 작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강백 작품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결혼. 참고로 이강백의 결혼은요,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냅니다. 괜찮은 남자 찾아요 했더니 어떤 남성이 남성이 먼저 이제 찾죠. 근데 중요한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성이 뭔가를 다 빌려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어떤 여성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물질적인 것이 충족됐을 때 결혼이 유권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나중에는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 있어요. 요 결혼 하나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요, 재작년까지죠, 요 문학 교과서에 전 교육과정 신사하고 실렸던 작품 바로 요 자리의 파수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학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강렬하게 지금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어떤 작품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1960, 70년대) 정치 현실을 알레고리라고 해서 커다란 은유, 작품 하나가 전체적으로 뭔가를 통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법,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촌장이 있고 파수꾼들이 있는데 파수꾼들에게 늑대가 안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시켜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공포로 몰아갑니다. 요거는요, 1960년대에 우리 국민들이요, 왜 이렇게 오래 해먹지? 쟤는 왜 자꾸 막 뭔가를 차단하고 뭐 뭔가를 압력을 넣지? 라고 권력이 의심할 때마다 북한의 만행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한 우리의 정치 방법을 그대로 한 마을의 모습으로 비유한 작품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강백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계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대가리라는 이 작품과요, 제목에서 마찬가지 연관성을 지닌 작품이 있습니다. 최승호의 국어란 시가 있습니다. 최승호의 국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이 명태래요. 얼마 전에 호동과 바다에서 나왔던데, 그 명태를 가장 많이 먹고 명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많이 달라진답니다. 그 중에 북어하게 되면 뭡니까? 큰 명태를 그대로 계속 뭐한 겁니까? 건조해서 수분기를 쫙 빼버린 상태를 북어라고 부르죠. 만약에 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눈으로 말리면 뭐 황태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수분기만 쫙 빼가지고 말라붙은 상태예요. 그럼 뭐가 말라붙느냐? 머리도 말라붙고 혀도 말라붙어요. 그래서 이 북어라는 시는 뭐냐면 어떤 뭐 불의하고 부정한 정치 현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그 지식인들을 북어가 비판하는 겁니다.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우리가 혀가 말라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너도 현실 비판하지 못하잖아. 나타낸 시가 북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처럼 여기 나와 있는 국어 대가리라는 이 소재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백 특징이 있어요. 그 전체가요 다 상징이에요. 이 인물은 뭘 상징하고, 이 이름은 뭘 상징하고, 이 소재는 뭘 상징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앞부분 쪽으로부터 볼게요. 자,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앙과 기임은
자, 창고지기는요, 창고를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 창고를 어떻게 하느냐? 직장이자 자신의 생활 공간을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면 이 인물들은 뭐 하냐? 첫 번째입니다. 창고를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만 살아가고 창고 밖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창고는 그럼 어떤 공간이냐?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을 상징하는 창고예요. 그리고 창고직이 두 명이 나옵니다. 장, 기, 임. 이거요, 길게 느려 발음한 겁니다. 장을 길게 자앙, 김을 늘려서 길게 기임. 장씨, 김씨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장씨와 김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둘이 장기. 선생님과 겨울방학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기억나실 작품이에요. 김승욱의 서울 1914년 겨울. 누가 나와요? 나, 안, 사내. 그죠? 그러니까 나 말고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성만 알아. 안씨. 또 한 명은 성도 몰라. 그냥 남자야, 그냥. 사내 아저씨. 그래서 뭐예요?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보여준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현대사회의 익명성. 명자는 이름 명자고요. 그럼 앞에 익은 뭘까, 애들? 익. 무슨 익? 응? 날개 익? 이름이 날아다녀. 짱짱짱 하면서. 무슨 익? 둔법 적용된 익이에요. 원래 이게 주자로 가면요, 다른 말로 바뀝니다. 닉이에요, 닉. 은닉하다 할 때. 숨기다는 닉입니다. 그게 앞으로 익이 되고요. 이름을 숨기는. 우리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이름 뭐예요? 왜요? 이름 왜 물어봐요?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죠? 이름 숨기는 속성. 자, 그래서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기라는 자앙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회의를 느끼며 자앙의 성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 지금 자앙과 기임은 뭐가 달라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사에 꼼꼼하기라는 자앙, 그리고 기임, 얘는 뭐합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이런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자, 회의, 우리 뭐 회의적이다 할 때 회의입니다. 의심을 푼다예요. 과연 내가 이 창고지기 생활하면서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걸 회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중에 더 들어가면 알겠지만요, 이 두 인물은요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의 무엇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부지런해요, 육체가 부지런해요? 정신은요, 인간의 영혼은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육체가 못 따라서 문제지. 이쪽으로 여러분 두 인물이 상징하는 바를 예측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강백의 작품들은요, 다 상징이라고. 이름부터 상징적인 이름이잖아요. 익명성을 드러내주는 서미씨. 자, 가겠습니다. 기음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 딸인 달인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자, 일단은 트럭 운전수, 또 그냥 직업을 이름처럼, 이것도 익명성.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달인. 참고를 하고 싶어하는 기임은 달인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뭔가 이제 실수를 저지르죠.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장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 장이 보내려는 편지는요, 상자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려는 선한 의도의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때 편지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파수꾼에도 똑같이 편지가 나와요. 이때 어린 파수꾼이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촌장님, 이상합니다. 분명 제가 봤는데 이리떼가 없었거든요. 흰 구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파수꾼 나가 양철복을 두드리면서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촌장님에게 편지를 써버려요. 진실을 알려주는 편지죠. 이랬을 때 이 두 작품에서 편지의 기능 공통점이 많습니다. 차이점보다는. 자, 그리고 하강. 하강은 뭐야? 우리가 희곡입니다. 희곡은 소설과 구성 단계가요, 이 오르내리는 그 곡선이 완만함이 달라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하고 툭 떨어지는 반면 희곡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재단원에. 그러니까 양옆이 이렇게 대칭되고 있는 볼록한 희곡, 발단, 전개, 절정, 위기가 없어요. 바로 결말이 아니라 하강,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결말이 아니라 대단원이라고 부릅니다. 희곡의 구성 단계 5단계입니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 그 중에 어디로 온 거예요? 절정을 넘어서 하강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하강의 가다시 1. 참고로 기임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트럭 운전수 딸인 달인과의 만남에 멸중하다가 야, 우리 그 도망가자 하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의도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상자를 바꿔치는 부분. 여기가 지금 절정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우리의 정신은 뭘 추구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내 꿈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내 몸은 토요일인데 학원 가야 돼. 학원 딱 가기 싫다 오늘. 째까 막 이런 거. 그게 지금 기임의 행동이에요. 육체는 그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얼마나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 이게 기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누가 이 정신이 우리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나 어제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이 정신이 지니고 있는 바로 이 자아의 양심이죠. 양심. 이런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항했을 때, 창고 의미 아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창고. 바로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이자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창고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입니다.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항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언제해야 되는 두 사람 사이 갈등입니다. 자항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도록 간청을 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거 뭡니까? 편지를 상자 주인에게 전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럼 이때 자항의 편지를 보내는 의도는 뭡니까?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 그럼 운전수는 무슨 생각입니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운전수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주죠. 현대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미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 이미 옥말려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 라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바보 같은 삶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마음을 누구를 담아서 운전수의 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 보니까 뉴스에 그거 있었다며요. 2천만 원의 수표 현금 그대로 2시간 만에 주인을 찾아간 이야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왜 찾아줘? 주었으면 가져야지. 너무 운전수의 생각이에요.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 혹여 이게 누군가의 수술비는 아닐까? 설마 수술비는 아니어도 이런 어려운 불경기에 어느 한 가족이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자항은 양심을, 그리고 운전수는 그런 양심을 지키지 않는 현대인의 어떤 그 부정적인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하는 행동을 보시면 돼요. 자항이 제발 보내야 돼요. 이것 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이 운전수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 보겠습니다.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분배 반장 딸기코 그리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는 정거장에 가서는 접수반장 외눈깔. 자,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을 무엇으로? 별명으로 삼은 경우 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을 몰라요. 그냥 부를 때 어이 딸기코, 어이 외눈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별명을 이름처럼. 마찬가지 익명성을 보여주는 장치이고 우리 최만식의 작품에 보면요,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리려고 앞에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말대가리 윤용규, 태평천하에서. 그리고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방산복, 무슨 방산복입니까? 코핏들이 방산복,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특징을 잡아가지고 별명을 만들고 그때 의도는 뭐예요? 분명 뒤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인물을 희화화하려는 의도. 이때 별명 뭡니까?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별명 의도가 달라요. 아 갑자기 옛날 그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 별명이 생각난다. 그분요 키가 한 190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수업하고 있으면요 창문이 있으면 창문이 중간 창문까지는 불투명이야. 치트지를 붙여놨거든. 근데 그 위에는 투명 창문이야. 근데 거기는 저도 점프해 이렇게 밖에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분이 딱 그분 눈높이에요. 싹 지나가면서 아니 싹 고개 돌리면요 그분 높이에서는 이 교실 실내가 보여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몇 명이 졸았는지, 몇 명이 만화책 보고 있는지, 누가 스마트폰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근데 되게 느리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특징이 뭐냐?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면서 천천히 걸어가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 교장 선생님 별명을 붙였어요. 오버로드.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예, 공감하는 별명이에요. 뭔지 알죠? 영준이 오버로드. 대군이 오버로드. 아무도 몰라? 아 내가 실패했다. 애들 그때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야 너 신입생한테 야 너 누구 선생님 한 2달 정도 지났어 알지? 예 그 별명 뭔 줄 알아? 뭔데요? 오버로드. 애들이 그냥 의자에서 다 떨어지고 막 너무 걸어갔어. 아 니한테 와닿는 소리 해야 되겠다. 하지마 안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상자 주인과도 통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밖에 몰라. 그리고 딸기코와 애눈가는 내가 붙인 별명인데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들이 나를 노름꾼이라고 하듯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찌됐건 뭐해? 그들은 같은 정거장 안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딸기코가 있는 곳과 외눈깔이 있는 곳이 서로 동떨어지는 시작과 끝 지점이에요. 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뭡니까? 현대인의 현대사회의 뭐가 없는 소통이 없는 단절된 모습. 서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럼 또 이 작품 나와야 돼요. 이 작품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 개의 벽으로 나눠진 여관의 방들.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따로 쓰자. 나는 뭐라고 얘기해? 아저씨를 배려해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자. 그때 결국 우리는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뭐한 모습입니까? 서로 단절된 모습.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에게 쥐어주면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를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왜냐? 이 부속품 밑의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갈려서 수없이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 자, 여기까지 보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항의 행동, 성격 보시면요 꼼꼼합니다. 편지를 보내려 해요. 대신에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실합니다. 정직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도 창고 안이란 공간에서 단절된 채 이 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부속품처럼. 그래서 여기서 자항은
뭐 같은 존재? 현대사회의 부속품 같은 존재.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 노동자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공장 가면요, 드릴 전동드릴 꺼내가지고 윙윙윙윙 4번 박아요. 그럼 옆으로 넘기면 끝나요. 이게 어디에 무슨 부품이고 어디 가서 뭐가 될지 모르고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도 마찬가지. 현대사회 부품처럼 살아가는 존재. 두 번째입니다. 인물 간의 갈등. 장은 편지를 보내야 된다. 운전수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 물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보 같은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지가 어디로 갈지 자기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명법, 거기를 별표 치셔야 됩니다. 명명법 한 번에 장, 김, 성씨가 이름을 대신하고요. 운전수, 하는 일이 이름을 대신하고요.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 별명 이름을 대신합니다. 전부 다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현대사 익명성. 익명성을 잘 보여주는 예,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그럼 이 작품의 익명성과 반대되는 걸 보여준 작품 뭐 있었어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씨와 영달과 백화가 있거든요. 술집 작부했던 백화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씨 영달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본명은요? 라고 자신의 본명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을 알려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화의 본명 이점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이 제 본명은 김대평입니다 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신의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익명성의 반대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얘기하고 익명성은 단절된 걸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조금 넘겨보세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다시 2. 장인.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대로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 나와 한 곳으로 모이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중간에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현대사회의 부속품 같은 존재. 그러다 장이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걱정하는 그런 양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양심을 드러내는 자아 행동이라면 그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하더니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뜬금없이 달인이 나와요. 그때 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지금 이 달인의 말은요. 뭐 하고 있는 거냐? 몰라요. 지금 부품이 뭔지도 모르고 만드는 그 물건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인이 하고 있는 말은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예요. 디플링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글자로. 유언비어. 우리말로 하면 가짜 뉴스. 맞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상처받고 근데 어디 웃고 있어. 피해 입고 멘탈 나가고. 그치? 맞잖아. 근거 없는 말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말이고. 그랬을 때 자신의 행동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해보는 겁니다. 이랬겠지. 긴장 기계겠지. 자, 그러다 문전수가 무슨 기계라고? 아,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금방 말 바꾸기 합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자신의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버리는 말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하면서 유익한 물건과 유해한 물건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수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는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뒤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만약에 폭탄을 만드는 부속품이라면 잘된 일이지 않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태도?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합리화. 오히려 그 상자가 뒤바뀐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지 않나라고 자기 합리화하죠. 자, 그래서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을 찢으며 이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를 땐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기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는 그냥 덮어두라고. 그냥 덮어두라고. 운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현대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의 딸 다리도 마찬가지 현대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냥 덮어두라고. 일의 결과나 타인의 삶에 뭐하는 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냥 덮어둬. 모른 척해. 우리 시중에 타인의 삶에 무관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시중에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가 뭐냐면요, 슬픔이 화자고 기쁨이 천자예요. 슬픔이라는 것이 기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이런 역설법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미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역설법.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 죽음마저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죽어서도 사람들의 무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운전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라고 나에게 자아에게 얘기하고 있죠. 창고 속의 잔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러면 이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창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해가지고 이때 자앙 어떤 인물이냐? 서류를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류는요, 자항이 생각할 때 자신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고 또 있습니다. 자항은요, 서류를 믿는다는 전제가 뭐냐? 바로 우리 사회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정상적이라는 신뢰감. 그러면 인간의 정신과 개인의 양심을 상징하고 있는 자앙이라는 존재가 서류를 신뢰한다면 이 서류는 뭐가 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존중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어떤 윤리도덕 규칙 같은 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양심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윤리를 어겨서는 안 돼.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서류예요. 그걸 지키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왜?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니까. 이게 자항의 정신세계입니다. 근데 운전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보 같은 짓이야. 운전수가 서류를 또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서류를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내가 사망신고를 안 했거든. 지금 뭐 한 겁니까? 서류를 허위로, 그러니까 안 쓴 거야, 사망신고서를. 그런데 구청에서 호적을 떼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전수는. 서류를 불신합니다. 서류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운전수는 서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야. 바로 뭐야? 사회 전체가 거대한 부조리 상황이야. 우리들이 믿고 있는 윤리, 도덕, 규칙, 절차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를 길들이기 위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사회를 불신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서류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에 차이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군뱅이양방 꿈을 대표하고 성대에서 옮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어대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대결이 끝나면요 43쪽에 김광규의 대장간을 이것도 할 거예요. 네. 부정한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잘못된 거.